잠재 성장률이라는 이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그 성장률을 말하는데,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건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2.5%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선 한국의 이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는 2.0%까지 낮아지고 2050년에는 1.5%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경제가 이거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잘 작동하고 있고 선방하고 있는데, 아니, 중장기적인 전망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지? 이거 뭐 선뜻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서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20년 뒤엔 일본보다 더 늙은 나라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무리 혁신이 일어나봤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최대 리스크는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인구 문제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예, 원포인트 경제 레슨 시간입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얘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본 그 100대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취임했죠. 예, 그렇죠. 먼저 그 기시다 후미오 이 새 일본 총리 어떤 사람인가요?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예. 예, 거기 국회의원이고요. 그 전에 내력을 보면 외무대신도 좀 했고, 예. 그 다음에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도 했습니다. 예. 자민당에서 파벌 중에서 이제 옹호파에 속하고 있는 코치카이, 이 한자로 하게 되면 갱지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갱지해의 그 영수인데요. 그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2015년 10월 달에 제3차 아베 내각이 출범을 하거든요. 그때 예. 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즉 2015년 예. 12월 28일 날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예. 할머니들한테 10억엔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협상을 한 사람이 이 그 기시다 기시다였죠. 총리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예. 일본에서 그 정치로 그 출세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가장 이제 뛰어나다라고 그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정치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경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예. 그 다음에 관료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행시에 붙어서 관료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정치인으로 가서 자민당에서 여러 이 내각 이제 그 대신 뭐 이런 예. 그 장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정코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시다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 아버지가 그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정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기는 했었는데 동경대학교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와세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예. 한 절반 정도만 그거를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대대손손, 그러니까 파벌 정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대손손, 그러니까 직업이 정치인 가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저희 그 박상준 그 와세대 대학 교수도 한번 저희 패널로 모셔서 이 일본 이 선거 있기 전에 예.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그 총리와 예. 선출되는 총리가 반대, 그러니까 좀 다를 수가 있더라. 예, 이번에도 그렇죠. 사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랬죠. 일본 국민들은 고노다로를 좀 원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예. 결국은 됐어요. 예. 파벌끼리의 서로 연합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어떤 연합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총리가 결정이 되는 형태가 예. 되거든요. 어차피 그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예. 자민당의 총재가 그렇죠. 총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어떤 파벌의 이 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 총리가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직접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그렇죠. 대통령 뽑듯이. 예. 자, 그럼 일본 파벌 정치,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이 고치카이 파벌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런데 고치카이 파벌? 예. 예,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한자로 말씀드렸던 굉지에 그게 이제 고치카이예요? 그게 일본어로 읽게 되면 고치카이 예. 그 파벌이 되는데요. 예. 2021년 현재 보면 자민당에서 가장 오래된 계파입니다. 예. 그 원래 계파는 그 계파 수장의 이름을 따서 그 다시 이렇게 파벌을 명칭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고치카이 파벌이 현재로서 이 언론에서 많이 얘기될 때는 이제 기시다파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 기시다파가 그 연원을 쭉 따져서 올라가게 되면 제일 처음 연원은 1957년에 이케다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이케다 수상이 예. 그 일본 그 정치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평가를 해줄 만한 사람입니다. 예. 이케다 그 총리가 그 전에 그 대장성의 관리를 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로 해가지고 수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케다 총리가 총리를 할 때 어떤 정책을 표방했냐면 그 소득 그 배증 운동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그 소득이 굉장히 많이 그 향상이 예. 돼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케다 수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파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름이 바뀌어 오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 파벌의 연원이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그 관료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예. 이케다 파의 이 비서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비서들 이렇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일본의 자민당 내 여러 파벌 중에서 가장 정책에 밝은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파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 파벌이 굉장히 끈끈한 그 우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다른 파벌 같은 경우에 보면 이합 집산해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고 예.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케다파는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예. 그 이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사람이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이 보강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국회의원이 끝나게 나면 이게 나가게 되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전통이 있는 파벌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형태는 자민당 내에서 중도파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미일 관계에 굉장히 좀 중시하는 형태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예. 그런 파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한일 관계가 예, 지금 뭐 최악이잖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걸려 있고 뭐 당장 이제 반도체 그 소재 부품 그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뭐 배상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스가 그 총리 때는 뭐 기간도 짧았지만은 한일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게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기시다 총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지금 뭐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보다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본군 위안부 예. 그 협의를 하고 이 협정을 하고 했을 때에 당사자가 이 기시다 총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그렇겠네요. 이제 후퇴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예.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달 24일 날 자민당 총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은 한국에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일본 이 새로운 그 총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마찰은 상당히 좀 있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그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예. 뭐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실행한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시다 총리가 타결을 했던 그 예. 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시는 것처럼 그 화해치유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화해치유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했죠. 여성가족부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하고 예. 그다음에 재단 사업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나아질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러네.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재 부품 예. 가지고
계속해서 뭐 밀고 땡기고 난리를 했었는데 예. 아직까지도 그게 공식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이거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올해 4월 달에 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그 저 원전 오염수 방출하기로 방류했다는 했지 거.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제가 좀 많이 산적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하나 이제 좀 그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예.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예. 삼각 협력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을 아무튼 포위하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 대항하고 하기 예. 위해서 뭐 인도 태평양 전략도 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3자의 동맹, 그다음에 예. 3자의 협력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한일 관계의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면 그 미국의 중재나 이것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방위 부분, 그러니까 그 국방 부분 이거를 매개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문제 여기에 따른 또 감정적인 골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쉽지가 않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예전에 미국의 그 대중국 견제 전략이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아래 이제 한국을 놓고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어차피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알고 예, 일본 아래 한국이 들어가는 게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일본 미국 정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그 누군가 중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중재를 하거나 이러면 좀 몰라도 예,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쉽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시다 내각의 그 경제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 네. 뭐 지금 공표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공표한 거는 언론이 만든 단어인데요.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구축한다라고 새로운 하는 거죠. 일본형 자본주의. 예, 예. 그게 이제 어, 지금까지 네. 나와 있는 기시다 정부의 예. 경제 정책입니다. 뭔데 궁금하네요. 예,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베노믹스에다가 예. 플러스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예. 이거를 같이 결합시킨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원래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그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수정을 해가지고 예. 분배가 조금 나아지게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경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저성장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성장을 보다도 좀 촉진시키는 형태의 경제. 예. 요 두 개를 서로 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재순환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계속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성장은 중점은 두는데 예. 분배에도 중점을 두겠다. 어떻게 그렇겠죠. 보면 또 원론적인 얘기기도 예, 하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게만 따지면 굉장히 원론적인 예. 얘기죠. 어떤 나라 정부가 되든지 그렇지. 항상 보게 되면 성장도 하고 그다음에 분배도 하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굉장히 원론적인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지금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이케다 내각일 때 소득 배중 운동 말씀하셨죠. 그걸 했다라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파벌에서 나와서 그런지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레이와판 소득 배중 계획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레이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연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 1950년대 중반에 그때의 그냥 소득 분배 운동 그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싸겠다라고 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장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시켜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중점이 두어져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일본 정부도 생각해 보니까 파이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키우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 계급의 중간 계층, 중간 예. 소득 계층 있지 않습니까? 중간 소득 계층의 그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소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피자라고 예.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를 해서 예. 그 이 삶의 질을 좀 높여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의 소득 그 배중 운동은 과거의 성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1인당 GDP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예. 형태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조금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장 전략인데요. 예. 성장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IT, 또 하나는 이제 그 녹색 에너지. 이 부분으로서 지금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기시감이 많이 드는. 예, 그렇죠. 뭐 어떤 대부분 나라든 보면 다 지금에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 그렇고 IT와 그린. 예, 성장하게 되면 IT와 그린 예. 항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IT를 위해서 내년도 3월 달까지 10조엔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본의 IT를 보니까 야, 정말 엉망이다.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인감도장 찍고 뭐 이러는 기계 만들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도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서명하는 이런 형태로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환자 집계를 하는데 이 팩스로서 전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크라우딩 시스템으로서 각 지자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IT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AI도 이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양자 기술, 우주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색 에너지 정책은 다른 나라 많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성장 전략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면 일본이 전통적인 기업들로서 쭉 이루어져 있었고, 전통적인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성장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서 결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그게 중견기업이 되고 그게 대기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서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금융정책은 아베노믹스가 했던 것처럼 대폭적인 금융 완화 정책, 그 다음에 또 2% 소비자 물가가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인플레를 좀 유발시키는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아베의 그림자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같은 근본이잖아요. 같은 그렇죠. 파벌이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베노믹스를 근간으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베노믹스 뭐 말은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아베노믹스가 어떤 거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 평가는 어떤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어떤 일본의 내각이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경제 정책 자체는 아베노믹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현재의 일본 경제의 정책의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평가할 때 아베노믹스는 그래도 일본의 경제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평가해 줄 만하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정부들이 이거에 약간의 변형이나 거기에다 뭘 첨가를 시킨다던가 이런 형태로서 해서 계속 끌고 갈 걸로 보이거든요. 아베노믹스는 크게 두 개로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기 아베노믹스가 있고요. 2기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베노믹스 얘기를 하게 되면 1기 아베노믹스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1기 아베노믹스는 언제 했냐면 2013년서부터 15년까지. 그때 이제 이른바 세계의 화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거거든요. 요때 중점은 뭐냐면 일본 경제 재건,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자. 이게 이제 제1기 아베노믹스의 목표였고요. 2기 아베노믹스는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였는데요.
그 목표가 뭐냐면 1억 총 활약 사회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총 활약 사회 이게 뭔가 하면 1억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서 1억 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 과연 경제 활력을 기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경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 1기만 얘기하고 2기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1기 아베노믹스는 세계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계 화살은 세 개의 정책적인 도구인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대담한 금융정책,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동적인 재정 투입, 세 번째는 민간 활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담한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양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배웠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이 일본한테 배운 겁니다. 돈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 많이 늘려놓게 되면 통화 가치 하락하고 그러면 인플레 많이 이렇게 유발되고 그러면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까지도 많이 애널리스트들 레포트 이런 거 보게 되면 리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본에서부터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리플레이션이라는 게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건너가는 그 중간 단계.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나 정부가 또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민간이 소비를 촉진할 민간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객을 좀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지노도 그냥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1기 아베노믹스였고 이 1기 아베노믹스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성과나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기 아베노믹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총 활약 뭐 이런 건데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생 100세 시대 구상. 멋있는 단어죠. 또 하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인생 100세 시대는 뭐냐면 각 그 세대에 맞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으로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아교육 무상, 고등교육 무상,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이런 쪽으로서 가는 거고 일하는 방식 개혁은 그동안 일본의 고용에서 가장 전통적인 형태가 종신고용, 그다음에 또 뭐 연공서열형, 그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베노믹스였는데 아베노믹스 성과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GDP를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촉진하고 돈 많이 풀고 해가지고 이제 이 GDP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정책이 나왔던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유동성 풀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뭐 그 금리도 좀 올라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도 좀 늘어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GDP가 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경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2014년도서부터 소비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발목 결정타를 그렇죠. 8% 정도서 인상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는 2%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못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좀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거는 결과만 보면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이냐 아니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 하는 걸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건 성공을 했는데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임금은 거의 올라가지 않아 버렸어요.
임금 없는 고용이 거기도 거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임금 상승 없는 고용 이렇게 예. 이루어진 거고 아. 물가 상승은 원래 2% 예상을 했었는데 예. 뭐 계속 2%안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지 못하고 예. 그렇게 이제 돼버렸던 거고 재정은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율을 맞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 원래 제일 처음에 평가는 어떻게 했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나서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게 그 재정 규모, 예, 적자 이제 규모가 줄어드는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 이거였는데 예. 그거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소비세를 두 번이나 올렸거든요. 그렇죠. 원래 6%였던 걸 2014년에 8%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를 만들었는데 소비세를 인상해가지고 괜찮아진 건지 예.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맞춘 것 같은데 예. 전혀 그 어떤 쪽이 때문인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이 그 소비세를 올린 게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국가 그 부채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니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렇게 돈이 풀렸으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 소비세를 이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거니까 예. 다시 위축이 돼 버리니까 예, 그럼 다시 거기서 들어가는 법인세나 어떤 기업 경영 활동에 의한 법인세 규모가 다시 줄어드는 그 악순환으로 다시 이제 빠져버리는 예, 그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수 규모는 그러니까 목표한 대로 맞추긴 맞췄다 예, 이거군요. 세수 그게- 규모는 목표대로 맞췄죠. 그렇군요. 그럼 또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항상 그 인플레하면은 예, 굉장히 그 나쁜 거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예, 예, 일본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장기간 잃어버린 30년 동안 계속 그야말로 디플레를 예. 30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돈을 그렇게 많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그 미국이 그렇게 양적 완화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인플레가 왜 그렇게 일어나질 않았나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무튼 굉장히 많은 뭔가 그 경기 부양을 하거나 이러지 예. 않게 되면 예. 평균적으로 1% 밑에 성장을 계속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되면 될수록 예.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을 해버린다. 예금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갖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예. 소비를 덜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생산하는 것보다는 예.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두 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본이 그 아베 총리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가 아베노믹스가 점수로 따진다면은 예. 뭐 흔히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예. 100점으로 따졌을 때 한 몇 점 정도 이건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예. 7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70점 않나. 정도?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드렸던 것처럼 예. 앞으로 어떤 내각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향후 뭐 몇 년 동안은 예. 아베가 내놨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골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지난 뭐 십몇 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예. 계속해서 그래도 일본 경제가 뭐 1%대라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부분들이 아베노믹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점수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 뭐 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금 이제 막 이제 뭐 벗어났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예.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일본의 경제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일본의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굉장히 많은 돈과 그 유동성과 예. 그다음에 또 금리를 낮추고 이러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본도 어느 정도는 뭐 그런 거를 조금 시행을 하기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에 비해서 그렇죠. 따져보면 예. 일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더디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마이너스 4.5% 성장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이 빠른 경우에는 올해를 지나면서 작년도에 까먹었던 걸 거의 대부분 다 만회를 하고 예. 이렇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한 2.2%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4.5% 마이너스였고 예. 올해 2.2% 플러스가 되면 작년도에서 떨어졌던 것만큼을 채우기 위해서는 5% 넘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2%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절반도 못 채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뭐 그 작년도에 까먹었던 것만큼을 채우지 못한 나라는 많지만 네. 50% 정도밖에 못 채운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상당히 좀 더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일본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수출을 포함한 외수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내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 이거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수출이 올해 상반기 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거의 30%대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도 수출은 굉장히 잘 되는군요. 예, 그렇죠. IT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출하고 연관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투자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도 한 3% 정도 증가할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내수는 정말로 안 좋은 형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그 8월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3번의 긴급 그 대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돼서 예. 1월 8일서부터 3월 7일까지 한 번 정도 그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긴급 사태 선포했었고 그렇죠. 예. 그게 그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또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올림픽 하면서 그때 한 있어가지고 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3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진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수가 워낙 많은 거를 까먹고 했기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했다가 예. 3분기에 다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올해 성장률이 2%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못한 형태로서 아마 그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전 세계 선진국의 경제 올해 이 성장할 걸로 예. 생각하는 거를 순서대로 쭉 놓고 따지게 되면 예. 하위 그룹 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다 그게 공통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다 공통되진 않지만은 한국도 지금 수출 굉장히 잘 됩니다. 예. 그런데 일본도 지금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성장률을 까먹는 게 수출 사이드가 아니고 예, 내수 사이드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까먹는다고 하는데 일본만 왜 그렇게 내수가 유독 그렇게 많이 좀 까먹을까요? 원래서부터 내수가 안 좋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 예.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가 굉장히 뭐 저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예. 축적해 놓고 이랬던 것을 소비를 잘 안 하는 형태가 됐죠. 예. 그다음에 그 디플레가 계속되면 예. 물건을 지금 사야 될 그렇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예.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소비가 이연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소비가 이연이 되면서 소비가 안 되는 형태가 되니까 원래서부터 소비가 안 좋은 상태였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예. 더 안 좋아졌다가 예. 조금 회복을 시켜놨는데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별로 그게 안 좋은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이제 유동성도 풀고 저금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를 만들 수 이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왜냐하면 이미 금리가 너무 그렇죠. 낮았기 때문에 예. 뭐 금리를 낮추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정 부분 더 공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 경제가 그렇게 작동을 많이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 이미 예, 그 전에 그렇죠. 다 써버렸었으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소비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예. 없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성장을 덜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2015년 뭐 그때부터 아베노믹스 할 때부터 계속 저금리에다가 어떻게든 디플레를 벗어나 보려고 돈 쏟아붓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냥 코로나가 또 거기서 터지니까는 더 이상 손 써볼 게 예, 그렇죠.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예. 지금의 선진국,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데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예. 지금의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저금리를 만들고 한 거를 빨리 어느 정도 제자리를 갖다 놔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오래 끌게 되면 경제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저금리와 저성장의 그 사회가 돼버린다. 예. 이게 일본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딱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상태를 갖다 빨리 좀 정상으로 벗어나야지. 예. 안 그러면은 경제는 늘 이런 거야. 예, 늘 이런 저성장에다가 저 디플레가 그렇죠. 계속되는. 예.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는 항상 0.25, 0.5, 0 이런 거지. 예. 금리가 어떻게 1%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예. 이 기업들이 금리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정책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기 예. 때문에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빨리 이거를 그 정책을 그 원상태로서 좀 회복을 시켜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매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 내성이 생기기 전에 빨리 그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분. 예. 자, 일본도 그 지금 위드 코로나 여기는 일본은 먼저 시작했죠 지금. 예, 시작한 게 그냥 나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일단? 이제 뭐 나아진 것보다는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 환자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검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 자체가. 예, 그렇죠. 8월달에 도쿄 올림픽이 열릴 때에 하루에 2만 5천 명 정도씩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1,800명대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그 극적으로서 줄어들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일본의 하루에 그 검사라는 횟수가 10만 건이 잘 안 됩니다. 10만 건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거에 한 2배, 3배가 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2배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배 그러니까 넘지 훨씬.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6분의 1도 안 되게 하는 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많이 줄었는데 예. 이게 과연 정말로 뭐 이렇게 진짜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검사를 줄여서 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하고 있다 뭐 예,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예.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예. 위드 코리아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은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계속할 예. 거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전내 총리가 스가 총리였지 않습니까? 예, 스가 예. 총리가 360일 정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물러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방역이 잘못돼 가지고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스가 총리가 어떤 이 얘기를 했냐면 나는 비록 이렇게 물러나지만 예. 내 후임자를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지금 정책을 그쪽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후임자한테 좀 그러니까 편한 그 정책을 갖다 유연성을 좀 넘겨주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지금에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해가지고 이 거리두기 통제라고 이러는 것보단 예. 그냥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것이 예. 일본 경제 전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모든 이 경제를 보는 사람, 예. 그다음에 그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그 노무라 경제연구소 있거든요. 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연구소이면서 예. 세계적인 경제연구소인데 지난 7월 달에 이 올림픽 하면서 긴급 사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로 해서 생긴 경제 손실이 총 5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걸로 해서 3분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 코로나19로 해서 서비스업에서 총 6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나쁘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했으니 예. 여기에서 그냥 코로나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가는 것이 일본 경제를 위해서 훨씬 더 예.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되건 간에 예. 뭐 여기에서 다시 또 검사 수를 올려가지고 환자가 더 늘어나서 10,000명 단위를 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후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마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양적 완화, 예. 뭐 일본도 양적 완화 계속 해왔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좀 풀었고 저금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주식, 뭐 미국도 그렇고 다 많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예, 그렇죠. 어.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8월 달까지 8월 달에 예. 작년도 8월 달에 비해서 부동산 집값 상승률이 19.7%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작년도에 0.7% 상승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예, 돈을 많이 푸는데도 왜 안 오르는구나. 굉장히 안 올라가는 예. 형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도 예. 상당히 이제 그 좀 낮은 상태, 이걸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작년도에 동경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한 채당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예. 6,084만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6억 4천만 원 정도. 예. 서울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높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6천만 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그 분양가가 6천만 엔을 넘었던 것은 사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넘었던 게 언제냐면 1990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1990년이고 지금이니까 30년 만에 처음 이제 올라간 거네요. 그 당시에 6,123만 엔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6천만 엔을 넘었는데 이렇게 분양된 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좀 높아진 그 부분이 있고 기존의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0.7%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했는데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나고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했는데 예. 다른 나라처럼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재택도 있고 또 이제 그 출퇴근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집값 상승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생기는 이거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동경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워낙 뭐 그 가격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 이렇게 예.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상업지인데 그 동경은 조금 덜한데요. 오사카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한 20% 정도 가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해외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관광객이 옛날에 4천만 명 들어오던 것이 300만 명 정도로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객들을 보고 시설 만들고 쇼핑센터 만들고 했던 곳들이 전부 다 문 닫아버린 형태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상업지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 하락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명동 가보면요. 명동 초입구에서 화장품 하던 회사 그 가게들 전부 망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 원리금을 보다도 내가 월세를 내 가지고 월세를 내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원리금이 월세보다도 적습니다.
원리금이 월세보다 작다. 예, 그러니까 아. 원래대로 따지면 예.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집을 사서 예. 30년 동안 쭉 살다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30년 후에 나한테 집이 남는 형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냥 월세로 살고 30년 후에 집이 없는 게 더 낫다. 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10년 이상 그 주택을 가지고 그 빚을 내서 담보로 해 그걸 담보로 해서 빚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 1%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1%는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원리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도쿄에 있는 한 4천만 엔 정도의 주택을 산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한 4억 정도 되는 예. 거예요. 그게 한 달에 원리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만 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주가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예. 작년도 그다음에 올해 초 3만 포인트, 3만 엔 넘어갔지 않습니까? 니케이가. 이게 30년 6개월 만에 그렇지. 그 예. 돌파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이제 2만 8천 엔 정도까지 예. 지금 후퇴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주가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이 90년대 초에 이제 그 집값 버블이 붕괴될 때 워낙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예. 일본 국민들한테 그 트라우마가 예. 딱 머릿속에 박혀 있대. 그래서 암만 돈을 풀어도 부동산은 저건 사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그게 뇌리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해야 인식이 될까? 바뀌는 거 순식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여의도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예. 일본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엄청났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우리 왜 그 토지 불패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그거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요. 일본에서부터 일본에서? 따온 겁니다. 아. 그때 토지 불패 뭐 이런 얘기 예.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떨어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토지를 믿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 그렇죠. 아. 땅을 믿지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 정도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그 일본경제신문 예. 기자가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예. 집값이나 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듯이 쳐다보더니 예. 토지가 왜 불패이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를 당신들이 만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게. 그러면은 금리는 지금 일본은 그 지금도 초저 금리죠? 예, 일본. 그렇죠. 예, 예. 금리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미국도 지금 이제 곧 금리 올린다는 얘기 있고 예상보다 좀 빨리 올릴 거라는 거잖아요. 예. 뭐 한국은 이미 올렸고 뭐 신흥국들도 지금 그 올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대부분 선진국들도 미국 하는 거 봐서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하더라도 예.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늦게 한다. 늦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우선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뭐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하고 유동성을 줄이냐 마냐 뭐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 부동산 가격이 겁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하, 예, 앞에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가 예. 1년 동안에 20% 지금 그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이대로 놔두면 이거 잘못하면 진짜 버블 터져서 난리 나겠다. 예.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볼 때에 이거 이렇게 했다간 이 정치적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하니까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뭐 이 고민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뭐 거의 1% 정도밖에 안 오르니까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것 때문에 뭐 그 정책을 해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고 이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가 아직까지도 봤을 때 별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미국처럼 그래도 올해 한 6% 정도 성장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물가도 한 4%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예. 아니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렇죠.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원래서부터 굉장히 강한 정책이었었잖아요.
금리 거의 0%였고 예. 유동성 굉장히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금리를 다른 나라처럼 움직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짧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현재와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본의 경제의 능력 수준은 지금 현재 이 정도가 맞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